귀한 시간을 내주신 남호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남호성입니다. 저는 영문과 교수인데요. AI 하는 영어 선생 그리고 수학하는 영어 선생으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행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어젯밤에 제가 잘 때의 결과랑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의 결과가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희비들이 교차할 텐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각하게 좀 이야기해볼 무거운 화두를 좀 가져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하게 될 내용들은 좀 가볍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융합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저희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남즈는 첨단 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최첨단 인공지능 연구소입니다. 남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 음성합성, 대화 시스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즈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성과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GPU 기반의 서버 시스템으로 대규모 연산 처리도 쉽게 가능합니다. 아울러 배움의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즈가 보유한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음성인식이란 말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술입니다. 남즈는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음성인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휴게소까지 얼마나 남았어? 기획재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음성합성은 텍스트를 목소리로 변환해주는 기술입니다. 남즈는 기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제공합니다. 지난달 미디어젠이 코스닥 시장 상장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익숙한 목소리인가요? 웨이크어버드는 인공지능을 깨우는 단어를 말하며 사물인터넷 분야 등에서 높은 활용 가능성을 갖습니다. 시리야, 알렉사, 하이 남즈. 남즈의 발음평가 시스템은 타사의 시스템과 달리 음소 단위의 구체적 점수를 제시합니다. 퍼스트, first. 남즈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성 변환, 화자 인식, 텍스트 분석, 챗봇 등 언어 기반 확장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4명의 목소리는 남즈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합성됐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 멘트 들으셨죠? 이게 사람이 지금까지 여기서 나온 모든 목소리가 사람이 한 목소리는 하나도 없고 인공지능으로 해서 합성된 목소리입니다. 보셨다시피 저희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인문계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영문과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 끝까지 제가 같은 기조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공학적인 그리고 산업적인 그런 제품조차도 공대 출신 학생들보다 인문계 학생들이 이런 기술들을 배우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고대 영문과로 들어왔습니다.
저 처음에 과를 좀 잘못 들어왔죠. 원래 이런 거 할 사람, 저 이런 거 좀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처음 들어올 때 지금 뭐 좀 까마득하지만 기억해 보면 고등학교 때 문이과로 나누게 되고 거기서 좀 너무 성급하게 문과 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점수 맞춰서 영문과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제가 뭐 재밌어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딱히 저한테 흥미로운 이런 것도 없고 적성에 안 맞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그냥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가 음성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음성학이 좀 약간 제가 좀 과학적이었던지 그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음성학이 좀 가깝게 다가왔고 뭐 책도 많이 뭐 읽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 다른 뭐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성격도 너무 안 좋고 그렇게 있다가 그런 과목을 접하게 되고 재밌게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쪽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유학을 간 게 아니라 먼저 이제 대학원을 먼저 가게 됐죠. 근데 대학원 들어가고 나서 좀 느낀 바가 인문계 쪽에서 아무리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래 한계가 있더라 이런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옛날에 지금은 이름이 다른가요? 옛날에 한국통신이라고 있었는데 그 한국통신하고 저희 고대 영문과와 또 다른 학교들이랑 언어학 하시는 분들이랑 그 다음에 한국통신이랑 같이 해서 대용량 음성인식 시스템을 만드는데 같이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학생으로서 조교로서 그렇게 같이 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하루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 한국통신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 교수님 이제 이 인문계 쪽에서 그 어학을 하는 인문계 쪽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핵심 시스템을 뭐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뭐 좀 이렇게 교정이나 해주고 레이블을 달아주고 이런 좀 단순 작업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처음에는 이제 재밌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약간 요즘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런 거 그렇게 좀 느끼고 있다가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물론 거기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냥 조금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재밌게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공대 출신 사람들이 하는 그 부분과 우리 인문계 출신 사람들이 하는 게 그 간에 다른 점을 찾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뭐 상상하시겠지만 코딩 부분이 우리가 없더라. 그쪽은 코딩을 막 하면서 시스템을 막 만들잖아요. 그걸 그냥 어린 마음에 보면서 저기 코딩 잘하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어차피 학교에서 인문계 학생들한테 코딩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코딩을 따로 배워야 되겠다 하고는 코딩 학원을 들어갔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 또 국가에서 돈도 많이 대줘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코딩 배우는 것도 자기 뭐 잘 없고 자기가 돈을 내서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 어떤 학원에 가서 한 1년 가까이 거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그 교육 과정을 다 들었습니다.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해가지고 1년 정도 들으니까 이제 더 들을 게 없더라고요. 한 1년 정도 다 듣고 나서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집에서 또 생각 없이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막 꿈을 어떻게 제가 딱 정하고 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좀 배우면서 하다 보면 뭔가 풀리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놀고 있으면서 한 2주 정도 놀고 있으면서 신문을 보다가 광고가 크게 났습니다. 공채 광고가 났는데 삼성 지금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삼성 저쪽 삼성전자 뭐 그런 부문 쪽인가 봐요. 이제 그런 쪽으로 공채 지원을 했고 결국 삼성 SDS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 2년 가까이 옛날에 삼성 유니텔이라고 있었습니다. PC 통신 하는데 유니텔이 처음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래머로 입사를 해서 뭘 만들었냐면 이제
돈을 잘 안 내시는 분들을 독촉하기 위해서 미수채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만들다가 내가 지금 원래 하고자 했던 게 공부 계속하고 유학 가는 게 내가 목적이었지 음성학 쪽이었거든요. 언어학 중에서 영문과가 문학도 있지만 어학도 있습니다. 어학 쪽에서도 이제 사람의 음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런 메커니즘 그리고 인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하자 한 이 정도 컴퓨터 했으면 됐지 하고 이제 이리저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일이라는 학교를 갔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뭐 대학원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과연 유학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참 그 뭐 순위에 따라서 좋은 학교부터 조금 뭐 안 좋은 학교까지 해서 쓰고 나서 나중에 합격했다고 연락 오는 데가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세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일, 코넬, 펜, 유펜 이렇게 세 군데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뽑아준 분들하고 이제 친구가 되고 물어보니까 왜 나를 뽑았냐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라고 했더니 넌 코딩을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딩이 이렇게 필요한 건가 라고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근데 사실 그 언어학 쪽에서 코딩에 대한 엄청난 그 갈증이 있습니다. 언어학이 어차피 이제 과학적인 시스템에 대한 연구인데 코딩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죠. 그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런 분석이나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자동화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문계 다들 대부분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유학을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코딩을 잘하는 사람은 뭐 거의 전무후무한 상태였는데 뭐 코딩 잘한다고 지원을 하니까 이 친구가 뭐 배운 거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코딩에 대한 그 잠재력 때문에 배우는 거야 어차피 와서 배우면 되니까 라고 해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학금 뭐 다 주고 생활비까지 다 주면서 그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일이라는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에는 해스킨스 연구소라는 데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그 언어와 그리고 음성에 대해서는 뭐 그 이쪽 분야 자체를 아예 창시한 데고 그 수십 년 뭐 근 100년 가까이의 전통이 있는 학교 연구소입니다. 1935년도부터 만들어졌으니까 교과서를 아예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이 연구소에서 그 행한 그런 그 업적들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대부분이 그 엄청난 연구소고요. 뭐 하여튼 운 좋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가자마자 학생 때부터 이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융합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나아갈 텐데요. 이 융합이 사실은 제가 해스킨스라는 연구소 들어가면서부터 융합이라는 게 물론 그 이전에도 원래 언어학 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한 자체가 벌써 융합이 시작을 했겠지만 여기서 진짜 제대로 융합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해스킨스 연구소의 CEO인데요. 이분이 그 필 루빈이라고 이분이 뭐 그냥 대빵인데요. 대빵인데 그 오바마 정부 때 그 과학 자문 비서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제일 높은 사람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바마 그 대통령 때 융합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코딩 교육도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향과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 분을 뽑음으로써 이제 융합에 대한 그걸 제대로 해보자 했을 정도로 이 해스킨스 연구는 융합의 그냥 상징이며 메카 같은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언어를 연구하는 데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한 언어학만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언어 하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필요한 우리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학문들이 관련이 되는 학문들이 엄청나게 뻗쳐져 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조금 본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융합적인 인재로 양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해스킨스 연구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유구한 역사 속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2000년도에 제가 유학을 갔고요. 해스킨스 연구소에 14년 정도 있다가 지금도 계속 소속이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 나름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 그 모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그 아주 선진적인 그리고 아주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학을 우리 후학들한테 가르치면서 정말 제가 했던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생각과는 너무 반대에 부딪히게 됐죠. 그 처음에 저희 학생들인데요. 그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영문과 들어왔을 때 그래도 옛날에는 공부를 좀 하려는 생각도 있고 대학원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고 그다음에 학과에 대한 또 애정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2014년도 왔을 때 느낌은 학부생들은 그냥 영문과 잘못 왔다. 물론 영문과뿐만 아니죠. 그 인문계에 있는 모든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학과에 들어와서 애정도 없고 과목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은 돈 벌려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학위 따르고 앉아 있고 이 괴리 현상에 대해서 너무 좀 자괴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현실을 그리고 대학원도 마찬가지죠. 대학원 그냥 본교에서 거의 오지 않다시피 하니까 아무리 본교에서 저 학부 학생들한테 열심히 가르친다 치더라도 한 명도 거기서 대학원을 오지 않는다면 이 학과의 존재 가치는 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처음에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처음에 이제 한 명이 입학을 했죠. 이 친구인데 강재구라는 학생입니다. 물론 이 학생이 2014년도 들어올 때 저하고 똑같은 이제 들어올 때 이 학생도 같이 들어왔죠. 같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한테 지금 이 대학원과 학부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친구를 재구를 나중에 후회 없이 정말 잘 다녔다 그리고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할까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이거는 커리큘럼 자체가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배워온 그런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학을 내가 가르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공학 쪽으로 완전 틀었습니다. 제가 새로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자 하고는 물론 이제 해스킨스 연구소를 다니면서 그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강의할 수 있고 충분히 소화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따로 다시 또 공부도 하고 이 친구도 공부하고 해서 아예 공학적으로 틀었죠.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학하고 코딩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수학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수학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산업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수학들을 이제 공업 수학, 산업 수학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이면에 들어있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코딩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노력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친구를 가르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목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공대 가서 들으라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2시간씩 과외하듯이 그렇게 과외를 했고요. 이 친구하고 그 도서관에 이제 이 친구들하고 전부 다 같이 해가지고 서로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지하 도서관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힘겹게 한 1년, 2년 정도로 공부해 왔습니다. 그 도서관에 이제 이 친구들하고 전부 다 같이 해가지고 서로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지하 도서관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힘겹게 한 1년, 2년 정도로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국의 노벨상을 타신 그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분인데요. 그 과학자고 그런데도 교육에 대한 생각이 아주 남다르고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명언들을 남겼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뭐 핵융합, 뭐 핵물리학 이런 관련되는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내용조차도 자기 옆집에 있는 뭐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네 자신이 그걸 충분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쉽게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그 이해의 깊이가 끝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그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우리 학생들조차도 서로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나름대로 이걸 용어를 붙여본다면 이타적 이기심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기적 이타심, 이타적 이기심.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이타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이타적인데 결국은 자기가 한 단계 더 뛰고 또 한 단계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약간 다단계식으로 한 명이 또 누구한테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로 오는 학생들한테 또 가르치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스터디하고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어지는 순식간에 깊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 1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수학하고 그렇게 코딩하고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 동영상에 보셨다시피 이 우리가 하는 소개는 제일 관문 중에 허들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수학이 사실 제일 중요했었는데요. 뭐 코딩은 그냥 연습하면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수학은 연습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뭐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수학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인문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포기해가지고 인문계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든지 자발적으로 원해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아예 소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먹이를 주듯이 완전 씹어서 그렇게 다 소화해서 다시 뱉어내서 그런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이제 뭐 보시면 수학 공식이고 이런 게 수학이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걸 완전 획기적으로 바꿔서 뭐 그냥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교과서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데 그 수학이라는 것을 훨씬 보이는 수학으로 눈에 보이는 그 수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개념적이고 공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필요한 어떤 개념과 공식을 배우는데도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한 거를 보통 연결시키지 않고 우리가 배우지만 하나하나가 다 필요에 의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바꾸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융합의 정의를 좀 내려보면 융합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융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된 요리를 못 만들잖아요. 지금 보이는 그런 재료들만으로 이건 융합의 상태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잘 요리를 하고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융합 대학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물리학 하는 사람, 언어학 하는 사람, 뭐 수학 하는 사람, 전산학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융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 이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대학들은 다 융합의 본산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온갖 것들을 하는 그런 과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근데 융합은 뭐 안 일어나니까 자꾸 융합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럼 융합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될까? 융합이란 거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들어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또 서로 유추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화학적인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서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죠.
자, 두 가지의 융합의 예를 들어서 우리 융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언어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뿌리가 이제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인데요. 이게 언어라는 게 무엇보다도 융합적인 대상입니다. 그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지금 뭐 제일 끝판왕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아직까지 뭐 인공지능이 이제 발걸음 정도인데요. 인공지능이 완전히 다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 로봇하고 대화를 하겠죠.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그냥 뭐 어떤 패턴에 맞게 뭐가 쩝쩝 나오는 이렇게 뭐 대화를 하듯이 느껴지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대화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 완성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듯이 언어라는 게 사실은 제일 극복해야 될 인공지능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이제 융합적인 요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언어가 아니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화학과 관련되는데요. 이제 왼쪽에 이제 물질, 어떤 물질이 우리 물이나 아니면 뭐 금이나 이런 물질이 있으면 그것들이 분자가 되고 분자들의 결합으로 되고, 분자는 원자들의 결합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원자 속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질 수 있죠. 그리고 전자는 뭐 마이너스고 원자 핵은 플러스고 뭐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원자 핵은 또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는 뭐 이름처럼 플러스고, 중성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새 쿼크라고 해서 이제 또 쪼개질 수 있다. 물론 그 밑으로도 또 쪼개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들이 이제 더 작은 단위들로 이렇게 쪼개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금 나는 학생이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여기 적혀 있기는 나는 학생이다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갖고 있지 벌써 이제 나는 학생이라는 이제 문장이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이런 생각으로 먼저 이제 의미로 갖고 있을 때 이게 결국 나는 학생이다라는 이제 문장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쪼개 봅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어절이라는 걸로 띄어쓰기로 해서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단어로 해서 나는 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음절이라고 해서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또 쪼갤 수 있고, 또 더 쪼개질까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낫소리로 해서 니은, 니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소라고 해서 또 더 쪼갤 수 있습니다. 뭐 더 쪼갤 수 있을까요? 쪼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지금 나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녹음한 파형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지금 밑에 그 경계로 쪼개놨는데요. 그 파형이 하나하나가 이제 니은,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만큼이 그런 소리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음성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물리적인 그 실체하고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음성이고. 나는 학생이다. 예. 그리고 이 음성을 또 어떻게 쪼갤 수 있는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학생이다 중에서 그 부분만 우리가 3개를 따봤습니다. 그 나 할 때 아가 들어있죠. 그리고 학생이다 할 때 또 아가 들어있죠. 그리고 또 학생이다 할 때 제일 끝에 또 아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또 더 쪼개질 수 있겠죠. 자, 이 이제 쪼개봤더니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됐죠. 파형이. 이제 파형을 잘 보면 이제 약간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보일 겁니다. 이게 삐쭉삐쭉한 게 이제 반복이 한 20개 정도 있죠. 반복이. 근데 이 반복은 사실 우리 성대의 떨림하고 일치합니다. 할 때 우리가 성대가 20몇 번 이렇게 떨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때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성대 떨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사람을 반쪽을 내놨는데 밑에 우리 보이는 그 아랫부분 목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성대 쪽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진동을 하고 소리가 만들어져서 이제 구강이라고 그러죠. 그 입 쪽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아라는 소리가 나올 텐데요. 자, 이 성대 부분 지금 화살표 된 성대 부분이 이제 떨리는 게 보입니다. 이제 초고속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이는 건데 이렇게 떨립니다. 아주 지금 천천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게 실제로 속도로 보면 저것보다 훨씬 빨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팍 떨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겠죠. 근데 자, 그 소리를 어떻게 소리 이제 먼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 성대에서 나는 소리는 이런 지금 제일 위에서 보이는 이게 지금 사인 곡선이라는 거 수학 이야기가 나와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사인 곡선은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부드럽게 태극 문양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게 사인 곡선인데 이런 게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밑으로 갈수록 빨리 움직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그냥 합쳐진 거다. 그런 게 우리 성대에서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 하나 들어볼게요. 소리를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 들어봅시다. 아주 저음,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저음이 뭉 하면서 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높게 나죠. 자, 이제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일 첫 번째 게 뭐 속도가 뭐 2다 이러면 속도가 뭐 4, 8 이런 식으로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인 곡선들이 합쳐진 게 우리 성대에서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그래 합쳐지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합쳐봅시다. 합친 소리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조금 다르죠. 아까 나는 소리랑. 자, 다시 한번 들어보면 더 많은데 지금 여기서 스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더 하면 이 소리가 납니다. 약간 뿡 하는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우리 성대에서 나는 거고,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게 무슨 모음인지 아인지 우인지 그렇게 알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사람의 입 모양 뚜껑을 씌우면 아라는 입 모양을 씌우면 아라는 소리가 나고 우라는 입 모양을 씌우면 우라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도식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성대에서 금방 봤던 그런 사인 곡선들의 여러 사인 곡선들의 합이 이제 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우리 입 모양의 뚜껑을 가지고 딱 씌워 놓으면 오른쪽으로 바뀝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인 곡선이 왼쪽하고 뭐가 다른지 보시면 딴 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한 3개가 나오고 여기는 한 6개 나오고 뭐 이런 속도는 똑같은데 크기가 조금 작아졌죠. 이게 지금 크기가 조금 왼쪽에 비해서 작아졌고 이것 볼 때도 지금 여기보다 이건 좀 크기가 좀 작아졌죠. 이 두 개 관계는 지금 크기가 그냥 그대로구나. 조금 오히려 더 커졌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크기가 각각 사인 웨이브들의 그냥 파형의 크기가 그냥 달라지는 게 우리 입에서 하는 작용이구나, 단순히. 이게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아라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입에서 하는 게 저런 역할이구나. 그걸 명심해 두세요. 사인 곡선들의 그냥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여기만 하는구나. 근데 갑자기 이제 수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그 뭐 엄청난 수학적인 발견이고, 이게 지금 뭐 아주 다양한 음향과 관련되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지금 AI에서도 이 푸리에 관련되는 그런 그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뜯어보면 별게 아닌데요. 요 부분 지금 요 오른쪽에 2의 마이너스 2파이 IX 뭐 승으로 된 이 부분이 사실은 요 사인 곡선 여러 가지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 금방 우리가 만들었던 성대에서 만들어낸 사인 곡선들. 그리고 여기는 그냥 fx라는 건데 그냥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인 곡선을 어떻게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곱하기해서.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여기 사인 곡선들의 크기를 우리 크게 해주고 작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 우리 입 모양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fx라는 게 사람의 입 모양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뭐 우리가 적분이라고 그러죠. 적분은 이제 싸울 적,
그러니까 더하는 거죠. 그런 걸 아까 지금 여기 있던 걸 모두 다 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하는 거니까 맞죠. 더하는 거. 그래서 결국 R가 나오는구나. 지금 우리 R라는 소리 하나 만드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의미, 나는 학생이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수학에서 아주 최고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인 그 원리 중에 하나인 푸리에 트랜스폼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지금 뭐 해부학적인 것도 나왔고 수학도 나왔고 물리학적인 것도 나왔고 뭐 모든 게 막 짬뽕에서 다 나오죠. 언어도 있고 뭐 심리도 나오고. 근데 이 금방 우리가 보셨던 이 사인 웨이브도 또 어떤 식으로 그냥 사인 웨이브다 이게 아니라 사인 웨이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도 또 보면 여기 두 가지 큰 공식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요. 하나는 이게 모션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건 스프링이고 스프링에 추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노란 추가 움직여가는 것을 시간 축에서 이제 그려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예, 추가 가는 거를 우리가 그리면 이제 사인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추가 저렇게 움직이는 원리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두 개의 식이 그냥 합쳐진 거예요. F는 ma라고 해서 이거는 뉴턴의 제2법칙이죠. 뭐 고민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훅스 로우라고 그래서 후크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K 부분은 여기 스프링이 얼마나 세냐 안 세냐 뭐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이 원리로 우리가 사인 웨이브를 사인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완전 이제 물리학, 동력학 이런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언어 하다가 그 물리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왜 필요한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 이제 전자공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면 수력 발전소의 터빈 움직이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죠. 뭐 단순하게 크게 자석을 이제 두 개 두고 그 다음에 코일을 감고 그 코일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물론 이 뭐 수력이나 이런 걸로 돌아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마이클 페라데이가 이제 이 원리를 발견하고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전기를 수력으로 저렇게 하게 됩니다. 밑에 나오는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이제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보실 텐데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 여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게 돌 겁니다. 이제 물이나 뭐가 해서 이게 터빈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돌리면서 밑에 보면 이제 전류가 커런트가 전류죠.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걸 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이제 교류라고 하는데요. 우리 직류라고 하면 그냥 쭉 이렇게 커런트가 그대로 이제 전류가 가는 거고 교류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보셨던 사인 웨이브하고 똑같은 거죠. 사인 곡선이랑. 그래서 또 물리학을 했다가 지금은 전자공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뭐 비슷하니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음향 관련되는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음향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요. 지금 이게 회로도가 나오는데 여기 회로에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아까 사인 웨이브 같이 생긴 거 이게 교류 전기입니다. 교류 신호.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콘센트 이게 교류의 소스죠. 그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저항 이거죠. 요거 꽂아 놓고 그다음에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코일 부분 이렇게 그냥 코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콘덴서라고 해서 뭐 커패시터라고도 하고 콘덴서라고 해서 그것도 달아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접지해 놓고 하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교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류가 아까 사인 곡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인 곡선이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잘 해놓으면 어떤 속도 거는 크기를 작게 하고 어떤 속도 거는 크기를 유지하거나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까 R라고 할 때
성대에서 나오는 사인 곡선들이 우리 입 모양 뚜껑을 지나면서 그런 파형들이 어떤 건 작아지고 어떤 거는 커지고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또 보시면 밑에 이렇게 자 지금 요 속도에서는 지금 약하게 있다가 조금 속도가 빨라지면서 좀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 교류 신호인데 여기 주파수가 변하는데요. 이 교류 신호가 이런 단순한 그 소자들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 성대에서 나는 것들이 이런 우리 교류하고 똑같은 거고 우리 입 모양 이 뚜껑이 이 부분의 회로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저런 회로판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셔도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뭐 언어학, 화학, 인지과학, 해부학, 음향 물리학, 운동 물리학, 수학, 전기 이론, 회로 이론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런 걸 다 한꺼번에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뭐 하나 언어학 하려면 언어학과에서 언어학만 가르치지 언어학에서 화학을 가르치지는 않죠. 그리고 물리학에서 뭐 언어학을 하지도 않을 거고 물리학에서 인지과학을 하지도 않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을 때 그 사고의 한계가 없어지고 훨씬 더 융합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융합의 예를 들어볼 텐데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AI 시대에 이제 인공지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입니다. 보통 요즘 이제 인공지능 강의라고 그러면 뭐 인공지능에 재미있는 것들 가져와 가지고는 이런 거 시연해보고 저런 거 시연해보고 앞으로 우리 뭐 청년들의 뭐 실업이 뭐 직장이 어떻게 될 거며 아니면 또 그런 것 인공지능의 이제 산물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뭐 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유튜브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수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공지능의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도식화해봤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중간에 이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를 이제 글자로 만들어내면 우리는 이걸 음성 인식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거를 컴퓨터 그림이 있지만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인공지능이죠.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치면 왼쪽에 있는 텍스트죠. 오른쪽으로 안녕하세요라는 소리가 나오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음성 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조금 다르죠. 왼쪽에 헬로우라는 텍스트가 들어가면 오른쪽에 안녕하세요라는 또 텍스트, 한글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글자가 들어가서 또 다른 언어의 글자로 나온 걸 이거는 자동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이 요즘 한참 많이 잘 되죠. 옛날엔 자동 번역 잘 안 됐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왼쪽에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게 강아지구나.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면 요즘 이거 해가지고 이게 무슨 꽃이네, 이게 무슨 뭐 강아지네 이런 거 많이 해보시죠.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이 들어가서 어떤 것이 나오는 게 인공지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들어가서 반드시 거의 대부분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입력이라고 그러죠. 입력이 있어야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출력이 어떤 형태의 출력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지금 좀 공통점이 있죠. 입력이 들어가는 거랑 출력이 나오는 거랑 꽤나 비슷합니다. 대충 보면. 자, 요렇게 한번 여러 가지 입출력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이 정도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미지죠, 영상.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음성.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텍스트, 글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또 출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우리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 주식 데이터, 그다음 물가 데이터, 이런 집값 데이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그냥 단순히 숫자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숫자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든 것만 골라보면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요약해 보면 아까 이제 입력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어떤 형태의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는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는 과연 뭘까?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먼저 영상 데이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흑백 그림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있는 이제 나무 그림인데요. 이걸 사실은 이제 수치화해야 되는데 그 까만 거를 우리가 0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흰색을 10이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이제 회색을 0에서 10에 있는 숫자로 그렇게 우리가 변환시킬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이제 픽셀이라고 해서 하나는 사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한 조그마한 이 정사각형 속에는 똑같은 색깔이 있죠. 거기 또 어디 그 조그마한 그 정사각형 속에 어디는 색깔이 다르고 어디는 색깔이 다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색깔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픽셀이라고 해서 그 조그마한 정사각형 속에 있는 거를 우리가 숫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까만 거는 흰색은 10, 까만 거는 0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화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다 이렇게 숫자화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나씩 숫자를 이렇게 위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길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쓰이는 데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길게 한 이런 숫자들이 쓰입니다. 소리 데이터도 우리 한번 봅시다. 소리 이야기 아까 많이 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음성 파형이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파형을 뜯어보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쓸 수는 없죠. 이렇게 좀 잘게 쪼개가지고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숫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직관적이니까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어떻게 처리하지? 그냥 텍스트를 그냥 넣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까 뭐죠? 나는 학생이다 이런 걸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그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텍스트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이 한 5만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전 속에 5만 개의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이 숫자를 5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를 1000000 이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를 010000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제일 5만 번째 나오는 단어는 당연히 이제 5만 번째 000하고 제일 마지막에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영상, 소리, 텍스트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숫자가 길게 돼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숫자열이다. 데이터는 숫자열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반드시 숫자열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아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왼쪽의 데이터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오른쪽에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입력이 돼서 출력으로 나간다. 물론 똑같은 게 들어가서 똑같은 게 나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빠져나오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 숫자를 가지고 한번 돌아봅시다. 그 5301이라는 물론 이것보다는 훨씬 더 긴 숫자들이겠지만 이제 5301이라는 이제 하나의 가상의 데이터를 이게 우리가 텍스트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소리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도 될 수 있겠죠. 이게 중간에 있는 인공지능에 들어가서 길이가 달라져도 돼요. 또 다른 형태 또 이제 숫자열이 나오면 되는 거죠. -3, 6,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간에 과연 뭐가 들었길래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줄 수 있는가? 숫자 그 비밀은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숫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 행렬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에 행렬이라고 해서 이 행렬이 곱하기입니다. 단순하게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 중간에 있는 행렬하고 만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숫자로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계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행렬의 첫 번째 열 마이너스 1, 0, 3, 2가 530이라고 곱해져서 그게 다 더해지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첫 번째 출력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열, 지금 요 중간에 있는 행렬에 있는 두 번째 열을 보세요. 0, 1, 마이너스 5, 3. 이게 왼쪽에 있는 530이라고 또 곱해집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곱해져서 그다음에 더해지고 그 더해진 값이 지금 오른쪽으로 또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3, 7, 4가 또 곱해져서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뭐 지금까지 보시면 곱하기하고 더하기밖에 없죠. 자,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중간에 행렬이 들어가 있어서 왼쪽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로 그냥 곱하기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중간에 행렬 자체가 인공지능인데 뭐 우리가 인공지능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행렬을 그럼 과연 저거 어떻게 구할래? 누가 주는 게 아니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잘 만드는 게 이제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뭐 엔지니어들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그냥 이해로도 인공지능이 뭔가, 행렬이구나, 행렬을 왜 배워야 되는가,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죠. 지금 깜빡거리는 요 부분이 이제 벡터라고 합니다. 아까 숫자 열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이제 벡터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거 이거를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가 벡터라고 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셨는데요. 여기까지 뭐 언어에 대한 우리가 텍스트 이야기를 했으니까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음성을 다뤘으니까 또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음향에 대한 것도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음성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공학에 대한 이제 인공지능의 원리 같은 것도 지금 금방 짧게나마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그 인공지능의 원리, 행렬하고 벡터의 곱 이런 것들이 결국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배우면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예와 마찬가지로 확인했던 게 단순히 하나, 두 개의 과목들로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깊이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분업 사회에서 그런 것들 하나, 너는 이거 만들어, 나는 이거 만들어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중에 결합하고 충분히 가능했지만 그거는 이제 3차 산업혁명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로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서 융합적인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의 그 퀄리티나 수준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융합형 인재를 길러야 되는가,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 제도가 융합형 인재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뭐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겁니다. 뭐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융합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 전공에서, 한 학과에서 그냥 전혀 융합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따로따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예를 두 개를 드렸는데 저런 방식으로 해서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한 분야를 깊게 파가지고 그걸 전공해서 그걸 이제 과목을 만들고 과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융합을 다른 걸 몰라도 되죠. 어차피 자기 분야만 해서 논문 잘 쓰고 해서 교수 되고 그다음에 잘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게 전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교육 제도는 어디서 왔는가? 그걸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이제 유럽의 과목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직업 교육이라 하는 것들 그냥 세 가지, 의학, 법학, 신학을 제외하고는 다 철학으로 뭉뚱그렸습니다.
지금 철학이 그럼 뭐냐? 철학이 지금 말하는 그 철학이 아닙니다. 이 밑에 이제 철학의 과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문법, 수사학, 토론술, 산술이 수학이겠죠. 그다음에 기하학, 그다음에 천문학, 그다음에 음악 이론까지 해서 뭐 그냥 다 하는 거죠. 전부 다 일당백으로 다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그냥 한 과목이 되고 한 전공이 되고 그런 건데 이걸 한꺼번에 다 가르치는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우리의 이제 분업화된 사회에서 하나하나 따로 전문화된 사람을 키우는 게 더 선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상태에서는 훨씬 더 이제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17세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몇백 년 전, 기원전 이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주 최근에 산업화가 되고 분업화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기계 부품식으로 가르치는 이제 교육 방식이죠. 의학, 법학, 신학은 원래 이제 이전에도 있었던 이제 직업 교육이니까 그대로 두고 철학이 분화했습니다. 그게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뉘고 또 인문학에 또 인문학 쪽에 인문계 그 학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과들이 다 쪼개져 있는데요. 지금 뭐 거의 융합은 둘째치고 그냥 모래알처럼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로 생각보다는 서로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협업이나 융합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자연과학 중에서 이제 공학적이나 이런 쪽에서 그 과목 자체가 상당히 융합적인 학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속에 이제 물리, 수학, 전자 이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학도 마찬가지고 그냥 과목 자체가 원래부터 융합적인 게 대부분 이제 공대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공대가 지금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게 학과 자체가 원래 융합형 학과입니다. 인문계 쪽의 학과들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육 이 제도의 혁신들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고 이제 변화에 대한 게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 자, 우리 교육은 그렇다면 어떤 현실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이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정해집니다. 분수 딱 나오면 그냥 애들 이게 뭐지 하면서 아우 난 수학이 적성이 없어. 그래 넌 수학이 적성이 없구나. 그래 자 인문계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유도를 하고 그쪽 길을 만들어 놓는 자체가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필요한데 영어는 그냥 우리 끝까지 영어 해야 된다. 뭐 영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학은 다 수학을 못 해도 되는 그런 약간 좀 그런 사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때까지 수학을 절대로 놓지 못하도록 좀 강제하는 게 교육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이제 수학 교육이 그렇게 충실하냐? 그렇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아주 저는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풀이나 이런 거에만 대학 가기 위해서 몰두돼 있고 실질적으로 뭐 수능에 나오는 그런 수학 문제들 보면 저게 과연 필요한가? 저기 있는 거 한 개도 몰라도 우리가 사실 뭐 산업적으로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상한 문제 만들어서 저거 푸는데 몰두해 있고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물론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문제 풀어보면 모국어 화자들이 와서 풀어도 못 푸는 그런 문제를 왜 우리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지도 이해 못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은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과 간에 벽들이 아주 심하게 있어서 융합교육하고는 거리가 멀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지금 이제 뭐 아주 좀 슬픈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위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과에서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문 딱 닫아놓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녹화도 되지 않고 완전 그냥 그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못 가르쳐도 되고 대충 조금 놀아도 되고 하지만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학의 민낯도 드러나지만 또 반면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옛날보다는 더 퀄리티 높은 걸, 퀄리티가 낮기도 하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높은 면도 또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좋은 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좋은 대학이란 건 또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이번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스카이라고 그냥 좀 붙여봤는데요. 스카이 대학이랑 유튜브하고 저는 어떤 게 좋냐 이래 물으면 유튜브 대학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강좌들이 아주 잘 내가 맞춰서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퀄리티도 엄청나고, 그러면 과연 대학의 역할은 뭔가, 이런 걸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학벌이 지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학벌에 주는 혜택이 지속될까? 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뭐 다른 매개를 통해서 그 수준까지 오른다면 굳이 대학 나올 필요 없는 시대가 벌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저는 기술 중심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3차까지는 기술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다른 그런 재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을 이끌어 갔다면, 4차부터는 저는 완전 기술 중심, 기술 우위의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까지는 이제 거기에 잘 맞는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 이제 거기에 잘 맞는 이제 좋은 학교 학생들을 이제 취업 시장에서는 선호하고 했지만, 지금은 기술 없이는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뭐 어떤 것도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가 이제 아니게 점점점 급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어디 학교 나왔다 이런 게 통하는 것 같지만 5년 지나 보십시오. 그런 거 전혀 통하지 않는 사회가로 저는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은 학벌과 무관하게 쉽게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만 잘 우리가 확보가 된다면, 학교는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학벌 갖고 있으면서 기술 없을 때 전혀 취업이 잘 안 되고, 취업을 해도 양질의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뭐 초중 고대까지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제일 그 학생들한테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전문성은 없으면서 사실 좀 위험합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위험한데요. 전문성은 제일 낮으면서 권위는 제일 높은 사람이 자식들한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잘 유도를 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요. 학벌의 환상에 학생들을 이렇게 안 던지도록, 기술에 오히려 학생들을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요. 융합형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융합형 인재는 융합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이 키울 수 있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있는 각각 그냥 교수님들이 아주 세분화된 그런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아무리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없습니다. 융합형 인재가 많이 나와야지 그 밑에 또 새로운 자기 같은 그런 융합형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당신의 자녀들이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되냐면, 그 당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융합형 인재를 정말 많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융합형 인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수의 융합형 인재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반드시 그런 인재를 꼭 인재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AI 시대에 융합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개혁해야 되는가, 혁신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조금의 실마리라도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은 당장 이제 코딩도 이제 기술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기술에 해당되는 거라서 코딩을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이전에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코딩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저는 수학을 꼭 배웠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수학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저는 코딩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없고 그다음 쓸모없는 수학이었다면 그걸 훨씬 더 이제 눈으로 보이게 하고 쓸모 있고 뭐 그런 수학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는 또 코딩이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코딩은 배워야 되고 물론 이제 둘러가자면 그냥 누가 잘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툭툭 이제 지금 좀 코딩을 어디 단계까지 배워야 되냐 뭐 이런 게 있지만 욕심 같아서는 아주 기본부터 기초부터 해서 올라오는 게 좋고요. 조금 시간이 없다. 뭐 그러면 이제 누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그러니까 머신러닝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요. 머신러닝 부분이 이제 수학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수학을 하나하나 다 알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누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패키지가 있다면 그걸 잘 쓰는 것도 또 하나의 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수학을 만들어 온 수학을 이제 교육해 온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그 사람들끼리는 이 수학 뭐 식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학을 내가 쉽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공대 친구들이 그리고 공대 교수님들이 이야기하기에 수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뭐 이 정도 다 하니까 니네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니네들도 똑같이 그렇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가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저렇게 배웠을 때 전혀 알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학을 배워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꼭꼭 씹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쉽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수학 선생님들도 조금 이제 하나하나 단계에서 어디 포인트에서 우리가 좌절을 하는지 포인트를 잘 짚어서 그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습자 이야기를 학생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도 수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반드시 그 쉬운 방법을 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 나가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책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어떤 책은 이 부분에서 설명을 잘하고 어떤 동영상은 이 부분에서 강의를 잘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쉬운 걸 찾아 나가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 제도뿐만 아닙니다. 선진국형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업화 분업화 때문에 18세기 때 그때 갑자기 확 그냥 너무 이제 세분화된 그런 마이크로한 전공들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슨 융합 대학원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 하나하나씩 이제 커리큘럼들 뜯어보시고 거기 이제 교수님들 보시면 융합으로 된 분들은 없으세요. 각각의 전문가들을 두고 또 각각의 전문적인 그런 과목들을 그냥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바뀌려면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7세기 이전에 이제 융합형 방식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한테 수학 가르치고 인문계 학생들한테 물리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방식은 뭐 인문계니까 내가 수학을 왜 배워? 이게 당연하게 이야기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강을 해주신 남호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충남대학교 박윤덕 교수님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의에 접속해 주신 의원님과 국회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